어린 시절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과학자들은 9,000년 전에 태어난 한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하나의 뼈가 1만 년 동안 침묵 속에 잠들어 있다가 마침내 과학에 의해 깨워졌습니다. 그 뼈의 DNA가 분석되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의 모호함. 고대 해골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 발밑에는 또 어떤 진실들이 묻혀 있을까요? 콜롬비아 강에서 발견된 고대 해골을 통해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6년 여름, 워싱턴주 케노윅 근처에서는 흥미진진한 수상비아 비행기 경주가 한창이어서 콜롬비아 강변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배들은 물 위를 빠르게 가로지르며 해안가에 늘어선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경주를 더 잘 보고 싶었던 두 젊은이는 얕은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 시원한 물이 다리를 감싸는 것을 느끼며 배들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학생인 윌 토마스는 발밑에서 특이한 물체를 감지했습니다. 모레나 강가의 자갈과는 다른 질감이었습니다. 단단하고 둥근 느낌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몸을 굽혀 탁한 물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처음에는 돌멩이인 줄 알았지만 곧 모양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늘기 씻겨나가자 손에 든 것이 돌멩이가 아니라 사람의 두개골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경주와 시끄러운 소리, 스릴에 대한 관심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당국은 지체 없이 지역 경찰에 연락했다. 처음에 수사당국은 그 두개골이 최근 살인사건 피해자의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콜롬비아 강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시신을 휩쓸어 갔기 때문에 인골이 발견되는 것은 불행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초기에는 모든 증거가 최근에 발생한 범죄 행위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법의 인류학자 제임스 채터스가 사건에 개입하면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두개골을 분석하자마자 초기 추정과 모순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두개골이 최근에 사망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뼈 자체는 그 특징, 질감,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드러냈습니다. 채터스는 그 두개골이 고대 유물이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 과학자들은 강 옆 땅을 꼼꼼하게 파헤쳤습니다. 점차 조금씩 나머지 해골의 모습이 드러났다. 땅에서 드러난 것은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다. 유골은 키가 약 175cm 정도 되는 남성의 것이었다. 그의 뼈는 고달픈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많은 부상의 흔적, 특히 여러 차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을 시사하는 붙들린 골절 자국들이 발견되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오른쪽 엉덩이 뼈에 깊숙이 박힌 돌 화살촉이었다. 이는 현대 무기가 아닌 돌로 만든 창촉이었다. 남성은 원시적인 무기의 공격을 받았지만 뼈가 아물면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특별한 사실은 그의 강인함, 인내심, 그리고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를 보여준다. 돌로 만든 화살촉은 고대 사냥꾼들이 사용했던 무기인 캐스케이드 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유골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놀라움은 제임스 채터스가 두개골을 더 자세히 조사했을 때 예상치 못한 형태를 발견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두개골은 길고 가느다란 형태의 정면을 향한 얼굴, 그리고 뚜렷하게 드러난 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오늘날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들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두개골은 폴리네시아인이나 심지어 유럽인 조상과 흔히 연관되는 특징들을 닮았습니다. 이 사실은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두개골은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실과 모순되었습니다.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연대를 측정해야 했습니다. 작은 뼈 표본 하나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교로 보내졌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해골은 구 300년에서 구 600년 전 사이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발견으로 그 남성은 9000년도 더 전에 콜롬비아 강 근처에 살다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북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되고 온전한 인류 유해 중 하나였습니다. 이 발견의 놀라운 점은 그의 나이뿐만 아니라 신체적 특징에서도 드러나는 깊은 의미였습니다. 기존의 통념에 따르면 과거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날의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와 유사한 특징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두개골은 그러한 가정들을 반박하고 이 대륙의 원주민에 대한 기존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유골의 발굴은 단순한 골격 발견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 역사적 중요성,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성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고난과 인내로 점철된 그의 삶은 놀라운 내면의 강인함과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의 두개골은 아무런 언급도 없었지만 깊은 탐구를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의 민족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 도착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유물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발견을 단순히 과학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먼 옛날의 역사를 밝혀줄 수 있는 또 다른 고대 유골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 발견은 곧 더 중요한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미국 원주민 정체성의 핵심과 맞물리는 복잡한 법적, 정치적 갈등으로 변모했습니다. 유골의 연대가 밝혀진 직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다른 5개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공동의 노력을 위해 연합했습니다. 이 부족들에는 우마틸라, 야카마, 네주프르, 와나품, 그리고 케이빌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함께 미국 원주민 묘지 보호 및 유해 송환법에 따라 공동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원주민 매장지를 보호하고 조상의 유해를 해당 공동체로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부족들은 고대 유해의 신속한 송환을 긴급히 요청했으며 그 유해를 고대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들의 구전에 따르면 그 공동체는 고대부터 콜롬비아 분지에 거주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 유골을 단순한 퍼즐이나 연구용 표본이 아닌 조상의 유해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조상은 땅과 혈통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유골을 존중과 경의를 표하며 땅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땅은 미 육군 공병대의 소유였습니다. 부족의 주장을 접수한 공병대는 부족의 편에 서서 진행 중이던 모든 과학적 조사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모든 검사 및 조사 활동은 중단되었고 유해를 영구 보존할 준비를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명한 인류학자 8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미국 인류학 분야에서 가장 박식한 연구자들로 손꼽히는 명망 있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고고학 분야 전문가들이 해당 유골의 반환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과학적 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이 유골과 현대 부족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세부사항을 강조했습니다. 뼈 구조가 오늘날 아메리카 원주민 집단의 뼈 구조와 유사하지 않다는 점, 화석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DNA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증거 없이는 직접적인 유전적 혈통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고인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실과 이해를 추구하는 데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유해를 조사하지 않고 매장하는 것은 아메리카 대륙 최초 거주민의 정체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 남자의 진정한 정체를 밝히고 그의 뼈와 DNA를 연구하여 지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정 공방은 거의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유해는 박물관 내 안전한 보관소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는 케노 위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유해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었고 추가적인 조사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 부족들은 의식을 거행하며 유해 반환을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언론은 전개되는 모든 상황을 면밀히 주시했다. 상황은 격렬한 논쟁으로 번졌다. 과학자들은 지식의 발전과 탐험을 옹호했고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은 자신들의 유산, 관습, 그리고 신성한 권윤리에 대한 인정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유골의 문제를 넘어선 쟁점이 되었다. 이는 과학, 신앙, 문화유산, 그리고 공정성 사이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2004년 법원은 오랜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과학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과학적 조사를 통해 해당 유골과 현대 부족 간의 명확한 문화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유골은 반환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검사에 대한 승인과 사용되는 모든 샘플에 대한 정당성을 요구하는 엄격한 규정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해고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루었기 때문에 조금의 융통성도 없었다. 결정적인 검사로 여겨지는 DNA 분석은 뼈의 귀중함과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 때문에 여전히 금지되었다. 결과적으로 케노 위긴의 유전적 역사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그의 고대 유해 속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명확한 해답은 보이지 않는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었다.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했고 유골은 훼손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지만 혁신적인 접근 방식들이 끊임없이 개발되었습니다. 과학은 과거가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015년 마침내 유골들이 입을 열었을 때 과학은 DNA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정밀해지면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연구진은 유해를 손상시키지 않고 극미량의 뼈 샘플에서 유전 물질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과학 발전의 문을 다시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교의 유전학자 에스카빌러스가 이끄는 연구팀은 시카고 대학교와 협력하여 고대 유골을 재조사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케노 위긴의 유골에 대한 철저한 유전자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심의와 검토 끝에 마침내 승인을 받았습니다. 케노윅 남성의 손에서 나온 뼈 조각만이 과학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이 작은 조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뼈를 다루었습니다. 무균 환경에서 그들은 뼈가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부러질 것을 우려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 뼈 조각은 9,000년이 넘는 오래된 것으로 아주 작은 오류라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2가지 DNA 변이체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는 목의 혈통을 통해 조상을 추적하는 미토콘드리아 DNA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핵 DNA입니다. 2가지 유형의 DNA를 모두 분석함으로써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논쟁과 논란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전 물질은 매우 섬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쉽게 작은 조각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 DNA는 쉽게 손상되거나 오염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의 피부 세포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왜곡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행동, 모든 호흡, 모든 부위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려면 인내심, 집중력, 그리고 경건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유전자 서열이 완성된 후 과학자들은 그 결과를 전 세계 다양한 인구 집단의 DNA 정보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결론은 명확했고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케노위기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후손입니다. 컬럼비아 강 유역에서 발견된 이 고대인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아메리카 원주민에게서만 나타나는 디사 H3A 하플로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유럽이나 폴리네시아계 혈통이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 후손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연구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케노위긴의 유전적 계보는 그를 처음으로 자신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던 태평양 북서부의 현대 부족들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DNA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원주민, 그리고 특정 고원 부족들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당혹스럽고 예상치 못한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철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획기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케노위긴은 매우 오래된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은 아메리카 대륙에 인류가 처음 도착한 직후 다른 원주민 집단과 분화되었습니다. 그의 공동체는 대륙에 발을 들인 최초의 이민자 집단에 속했습니다. 이 발견은 기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그의 특이한 두개골 구조에 대해 의아해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길쭉한 머리와 두드러진 턱 때문에 그가 다른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DNA 분석 결과 이러한 신체적 특징은 별개의 조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래 토착민들은 오늘날의 아메리카 원주민들과는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체적 특징은 수천 년에 걸쳐 변화해왔습니다. 넓은 얼굴, 독특한 광대뼈, 그리고 기타 알아볼 수 있는 특징들은 적응의 결과로 점진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케노위긴과 그의 공동체는 유전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후손이었지만 인류 발달에 더 오래된 시대에 속했기 때문에 뚜렷한 신체적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처음 이주해온 고대 아시아인들과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그들이 기원자였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주가 베링 육교를 건너는 단일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잘못된 믿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발견은 기존의 단순한 설명을 뒤집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밝혀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인구는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등 변동을 겪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었던 삶은 결국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신체는 적응을 거듭했고 얼굴 특징은 진화했으며 문명은 수천 년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보세요. 이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의 DNA 속에 숨겨진 잃어버린 사람들. DNA 분석을 통해 케노위기 남성의 조상을 밝혀냈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유전적 구성을 더 깊이 파헤치면서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주요 미스터리를 풀고자 열중하던 연구자들은 그의 유전자 속에 숨겨진 변이를 거의 간과할 뻔했다. 과학자들은 케노위긴의 DNA에서 현대 아메리카 원주민 집단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차이점은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현재는 멸종된 조상 집단의 유전적 흔적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고대 아메리카에서 번성했지만 후손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집단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인간의 게놈은 조상의 기억을 담고 있는 거대한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혈통에 기여하는 각 집단은 마치 유전된 지문처럼 DNA에 고유한 흔적을 남깁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유전적 패턴을 해독함으로써 개인의 기원을 밝히고 다양한 인구 집단의 혼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대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는 북유라시아와 동아시아의 초기 인구 집단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유전적 표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집단들은 수세기 전 시베리아에서 서로 융합된 후 알래스카로 진출했고 결국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노위긴의 DNA에서는 추가적인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인구 집단과 구별되는 생소한 유전적 요소가 확인된 것입니다. 다른 집단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지닌 이 집단은 독특하고 이례적인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변칙적인 현상은 현대 인류의 간섭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염색체의 특정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집단의 구성은 명확한 유전적 계통을 보여주었다. 이 요소는 변함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진위가 확실했다. 연구자들은 이 신비로운 계통에 임시로 Y집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인구 집단 Y는 현재 어떤 기존 집단과도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집단은 케노위긴의 유전적 구성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범위한 조사 결과 이 미확인 인구 집단이 그의 전체 혈통에서 약 2%부터 4%까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율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유전학적 맥락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부분이 이어졌습니다. 인구 집단 Y의 특징적인 유전적 표지자가 가장 오래된 고대 유전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아메리카 원주민 집단을 조사한 연구자들은 그 흔적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의 아메리카 원주민에게서는 그 신호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는 Y집단이 독립적인 집단으로 존속하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멸종했을 수도 있고 혼인을 통해 다른 공동체와 융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욱 극단적인 사건으로 인해 유전자 데이터에서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을 수도 있다. 유전 물질은 명확한 해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단지 그들의 소멸만을 나타낼 뿐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가설 하나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가설은 Y집단이 오늘날 아메리카 원주민의 선조들보다 수천 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최초의 거주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초기 정착민들은 역사에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번성하며 땅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 약 15,000년 전에 상당한 규모의 이주 물결이 육교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황량한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전학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Y집단과 접촉했습니다. 두 집단 사이에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상호작용, 혼합, 그리고 공존이 일어났고 그러다 갑자기 Y집단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DNA는 그들이 독자적인 계통으로 존속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그들의 유전적 영향력은 감소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그들을 기존 구성원들의 역사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미묘하지만 불안감을 자극하는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과 서서히 섞여 들어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소외되어 살기 힘든 곳으로 피난처를 찾아야 했을까요? 혹은 질병, 전쟁, 혹은 역경으로 목숨을 잃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유골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케노위긴의 발굴은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간과해왔던 증거들을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초기 인류 정착에 대한 기존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단순하고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뿌리 깊게 박혀 반복되었고 거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인류는 약 1만 5천 년 전에 육교를 통해 시베리아에서 이주해왔다. 그들은 매머드나 바이슨 같은 거대한 동물들을 따라
얼음이 없는 통로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빠르게 지형 곳곳으로 흩어져 불과 몇 천 년 만에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도달해 했습니다. 클로비스 1호는 북미 전역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클로비스 포인트라는 독특한 석기 도구에서 이름을 따와 처음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 도구들은 오랫동안 아메리카 대륙 최초 거주민의 유물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안심을 주는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 케노이긴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독특한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한 연대기에 부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나이만으로도 기존의 규범에 도전하는 요소였다. 그의 독특한 외모는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그는 전통적인 서사에 문제를 제기한 유일한 인물은 아니었다. 지난 30년간 아메리카 대륙 곳곳에서 고고학자들이 클로비스 문명이 먼저였다는 이론에 반하는 중요한 발견들을 해냈습니다. 칠레의 몬테베르데는 약 14,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을 보여주는 가장 잘 알려진 곳 중 하나입니다. 이 발견은 인류가 불과 15,000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여 빠르게 남쪽으로 이주했다는 통념의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인류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이러한 통념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플로리다, 텍사스, 오리건 등지에서도 더 이른 시기에 인류 활동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유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증거는 약 16,000년 전에 인류가 아메리카 대륙에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반면 다른 증거들은 20,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역사적 시간대는 더욱 과거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유적지에 대한 우려를 더한 것은 단순히 그 오래된 연대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된 유물들이었다. 수많은 초기 유적지에서는 클로비스 도구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석기, 각기, 다른 사냥 기술, 그리고 뚜렷한 생활 방식이 드러났다. 이들은 획일적인 생활 방식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여러 집단이 아메리카 대륙에 동시에 공존했음을 시사한다. 일부 집단은 서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집단은 여러 세대에 걸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단일 문화가 따라온 단순한 이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인간 본연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또 다른 개념이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고 결국 해안 이주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아메리카 대륙 최초 거주민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빙하 통로를 통해 이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재는 그들이 태평양 연안을 따라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아시아에서 알래스카로 건너갈 때는 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후 남쪽으로 이동하여 캘리포니아를 거쳐 더 남쪽으로 향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가설은 남아메리카의 급속한 식민지화와 고대 해안선을 따라 수많은 고고학 유적지가 발견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이 이론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배를 이용한 항해는 계획, 항해술, 그리고 해양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인류가 그토록 뛰어난 해상 기술을 보유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해안 이주설은 연구자들에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능력을 재평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케노위게는 이러한 새롭고 더욱 복잡한 묘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중요한 수로인 컬럼비아 강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강은 식량, 운송수단, 귀중한 재료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의 공동체는 육지에서의 사냥보다는 어업에 크게 의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해안이나 강을 따라 형성된 문화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그의 유전적 특이성은 이러한 개념을 더욱 뒷받침했다. 그의 혈통은 후대의 내륙 거주민들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이동한 원시 집단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들은
얼음으로 뒤덮인 지형 대신 수역을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더 일찍 정착하여 결국 진화하거나 사라진 생활 방식을 채택했을 수도 있다. 캐노위기는 과거를 지워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골이 묻히면서 과거는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캐노위긴 사건은 단순한 과학적 문제에서 시작하여 거의 20년 동안 지속된 권력 투쟁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서술, 유골, 그리고 해석에 대한 권한 다툼이었습니다. 원래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었던 이 사건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현대적 갈등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논쟁의 핵심은 하나의 유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문제에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물리적 증거와 문화적 관습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은 모든 법적 결정, 시위, 학술 논문의 배경에 미묘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2015년 캐노위긴과 오늘날의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 사이에 유전적 연관성이 있다는 DNA 분석 결과가 나온 후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일관된 조상을 보여주었고 이는 결국 오랜 법적 분쟁의 종결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 의회는 유해를 부족 공동체에 반환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캐노익 남성은 그로부터 1년 후인 2017년에 안장되었습니다. 매장식은 콜롬비아 강 유역 어딘가에서 조용히 거행되었으며 정확한 장소는 비밀에 붙여졌고 매장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부족들은 그를 고대의 존재라고 부르며 땅에 다시 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의 결론에 도달했지만 과학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DNA 연구는 특정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추가적인 질문을 낳았습니다. 유전자 구성에 언급된 수수께끼 같은 집단은 그들의 기원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초기 미국 유골의 다양한 신체적 특징은 시간이 지남에 따른 인구 진화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우려 영향력 행사, 정치적 동기 등 다양한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다른 고대 유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밝히는 데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메리카 대륙 곳곳에서 고대 인류 유적이 발굴되어 간단히 조사된 후 보관되어 왔습니다. 네바다에서 발견된 영혼 동굴이는 1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알링턴 스프링스 여성 유적은 약 13,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브라질의 루시아 여성은 약 11,500년 전에 살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비슷한 운명을 공유합니다. 이 고대인들은 후대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아메리카 원주민과 유전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인구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추가적인 유전적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미국 최초 거주민들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특징과 유전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뒤섞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도착하여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구적으로 정착했고 어떤 이들은 적응하거나 결국 사라졌습니다. 미국 최초 거주민들의 기원에 대한 다양성을 논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는 어떤 생각이라도 즉시 비판에 부딪히며 위험하고 무례하거나 해로운 것으로 낙인 찍힙니다. 심지어 과학계의 문의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잠재적인 위험으로 간주됩니다. 이제 침묵이 감돕니다. 이는 계획적인 은폐도 아니었고 비밀리에 진행된 비공개 회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특정 단서를 추적하는 것을 중단하고 불편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역사의 특정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집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탐험 중 하나에 대한 장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침묵에 쌓여 있습니다. 캐노위긴의 DNA는 단지 역사의 한 부분만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역사적 서술을 재구성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이 단일 집단에서 유래하여 한 번에 대이동했다는 개념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실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각기 다른 도구와 출신을 가진 여러 집단이 존재했습니다. 그 결과는 집단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집단은 번성하여 현대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반면 다른 집단은 완전히 사라져 유전적 흔적만 남겼습니다. Y 집단은 바로 그러한 잊혀진 집단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사라졌고 언어도 사라졌으며 신념 또한 희미해졌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거의 10,0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의 유골 속에 희미하게 속삭이는 소리뿐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해에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인구 집단이 DNA만 남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들이 잊혀졌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른 집단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번성하다가 기록된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유전자 데이터는 아메리카 대륙에 최소 3차례의 상당한 규모의 이주민 유입이 있었으며 그보다 더 많은 유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주 물결이 일어날 때마다 독특한 유전적 특성을 지닌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었다. 이 신규 이주자들이 기존 거주민들과 마주치면서 그들의 상호작용은 조화보다는 갈등으로 점철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날들은 험난했다. 그 역사는 고난 이주, 슬픔, 그리고 회복력의 산물이었다. 어떤 집단은 역경을 이겨냈지만 어떤 집단은 무너졌다.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분명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Y 인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발견 영상들을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 주세요.